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이 길거리에 따끈한 간식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죠. 뭐 군고구마도 있고요, 호빵도 있고요, 호떡, 그리고 겨울 간식의 최고봉인 붕어빵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은 또 종류도 참 다양해요. 뭐 팥은 당연하고 슈크림, 매코미도 있어요. 매콤한 맛, 뭐 피자 맛, 온갖 맛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슈크림 맛. 달달하니 부들부들하니 정말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면 뭐다? 칼로리가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팥붕어빵이 일반적으로 한 개 130칼로리라는 사실도 한 개예요? 놀랍지만 슈크림 붕어빵은 그거보다 거의 2배 높은 200칼로리가 넘어간다고 하네요. 이 슈크림이 원료에 버터 들어가죠. 설탕 들어가죠. 달달하다 보니까 칼로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겨울 간식도 정말 맛있지만 좀 참으셔야겠습니다. 아이 내 붕어 한 마리 딱 잡으면 6마리 내지 7마리를 딱 모아야 되는데 130 곱하기 7. 그럼 1000칼로리, 1000칼로리. 칼로리 네. 장난 아니네. 쪼매난 거. 나는 저 머리부터 안 띄고 난 꼬리부터 딱 띄가 먹거든. 네. 저도 꼬리파. 줄 아네. 꼬리파. 그렇구나. 근데 또 우리 집사람은 요새 고구마를 가지고 쓰면 현실이 많다고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째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특히 겨울철에 되면 또 군고구마잖아. 맞죠. 그냥 안 먹어. 거기다가 치즈 딱 넣고 거기다가 어제 그냥 김장김치 딱 올려갖고 한 번 먹을 때마다 김치 올리자. 드실 줄 아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먹어도 다이어트가 안 된다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고구마는요. 이게 이제 김치도 나트륨이고 구워 먹으면 안 된다네. 그러니까 양 다이어트를 고구마로 하려고 그러면 굽지 말고 쪄서 찢어 먹으라네. 그래야 된다네. 요래.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 생각하다 보면은 왜 요즘 제로 칼로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제로 콜라 뭐 요즘 뭐 소주도 제로 당이 있어요. 맞아요. 제로 네. 과당 뭐 소주도 있는데 저도 이게 조금 덜 찔까 싶어가지고 요거 위주로 먹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해봤어요. 아하. 근데 제로 슈가라고 해도 칼로리가 낮지 않더라고요. 이게 소주 한 병 제로 과당을 먹더라도 밥 한 고기보다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가 뭐 술만 먹습니까? 안주까지 먹죠. 이렇게 고칼로리를 먹어대면은 요거 그만큼 아시죠?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일반 소주든 제로든 적당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술 먹으면 누가 위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누구야? 막 그냥 넣어주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흔히들 요즘 쓰는 게 단짠단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 거 먹고 있으면 짠 게 먹고 싶고, 짠 게 먹고 싶으면 단 게 또 먹고 싶고, 여러 가지가 좀 당기는데 입은 즐거울지 몰라도 우리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되면 살이 또 찌기가 쉽다고 하니까 단짠 주의보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춥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불 밖으로 안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귤 먹고 누가 붕어빵 사다 주면 먹고 그러다 보면 봄에 옷 한 사이즈 커지더라고요. 진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올겨울 이제라도 좀 건강한 식단으로 활기차게 지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공개 클리닉 웰 오늘도 건강 소식, 건강 정보 한가득 담았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어. 대박. 우와, 장난 아니다. 먹는 즐거움을 앗아가는 당뇨병. 국내 당뇨병 환자는 605만 명. 고위험군 환자까지 더하면 3명 중 1명이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서서히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켜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당뇨병. 하지만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한다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 프로젝트 3탄 당뇨관리법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건강한 2023년을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뇨관리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모십니다. 네,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박정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당당하게 100세까지 당뇨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당뇨병 치료의 페이스메이커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박정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만 들어도 당뇨가 치료된 것 같아요. 당뇨병 인구가 근데 조금 전에 보셨죠? 뭐 1,500만 그러니까. 명에 육박한다고. 어마어마하네. 그만큼 참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 사실 이름부터 좀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당뇨.
그러면은 말 그대로 달달한 소변. 소변. 이런 건데 아무래도 소변이 달달한 이유는 이제 당이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당뇨병의 뜻이 맞나요? 일단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의 소변에 당분이 많이 올라가 이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맛을 보면 달다고 합니다. 제가 맛을 본 적은 없어요. 깜짝이야. 이 당뇨병이라는 이름 자체는 대략 한 600년쯤 전에 영국의 내과 의사 한 분이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소변 속의 당분을 측정하는 방법이 제대로 없었으니까 아마 맛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맛을 보라고 했다면 저는 의사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예, 그거는 사실인데 실제로는 그 소변에 당이 나오는 거는 당뇨병 증상 중에 아주 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 많은 에너지 대사 전체가 교란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너무 좀 이제 오래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병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저희들 의학계 쪽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당뇨병은 우리 혈액 속에 이 당분을 포함한 제일 중요한 건 당분인데 당분이 정상보다 훨씬 높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나 혈관에 대해서 독작용을 나타내서 다양한 근만성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병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합니다. 그럼 당뇨병 하면 저희들은 뭐 어릴 때부터 자라서 들리는 게 인슐린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사용을 하면 이제 당분이 내려간다. 혈당이 떨어지는 호르몬이다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인슐린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우리 몸에 이제 있는 상태를 에너지 대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 물질들, 당분도 그렇고 아미노산도 그렇고 뭐 지방산도 그렇고 그런 구성 물질들이 혈액 속에 막 돌아다니는 상황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에너지에 관계되는 전체 물질들을 일시에 저장을 시키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대사의 조절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당뇨병을 도대체 왜 걸리는 건지, 뭐 특별히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지, 또 뭐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한 건지도 너무 궁금한 게 많거든요, 선생님.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당분이 혈액 속에서 올라가고 네. 그 외에 뭐 아미노산도 올라가고 지방산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에너지 대사의 교란이 나타난 건데 결국 인슐린이 작용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어서 본다면 우리 몸에서 아예 인슐린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인슐린은 나오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뇨병이라는 병 안을 들여다보면은 발병 기전이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치가 올라가는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이름은 지어놨는데 실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원인에는 인슐린이 못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데 작용을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분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뇨병을 좀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좀 많이 생겼을 때는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포함이 되나요?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거는 정상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거품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좀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소변을 누구든지 글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세게 우리가 소변을 보면 거품은 조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거품이 많다 적다라고 하려 그러면 다른 사람 소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비교를 잘 할 수는 없거든요. 둘이 시간으로 같이 쌀 수는 없잖아. 사실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품이 모든 사람이 소변을 보고 나면 어느 정도는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품이 대부분이고 병적인 거품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변기가 있으면 소변을 보고 난 후에 거품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러면서 변기 입구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 정도로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심한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품이 층을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정상이 아니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품이 의심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1층으로 끝나고 지켜보고 있을 때 한 10초, 20초 전으로 다 꺼져 버린다면 그건 병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근데 거품은 당분이 나왔을 때 거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단백질이 나왔을 때 거품이 생깁니다. 단백질이 이건 다른 이야기고 당뇨병 환자분이 소변에서 거품이 병적으로 나왔을 때는 콩팥에 이미 합병증이 온 것을 의미를 해요. 어머머머, 무섭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혀 당뇨병과 관계없이 그냥 소변에 단백질만 나오는 병이 따로 있거든요. 신증후군이라고. 그건 당뇨하고 상관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건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야, 그냥 진짜 궁금해서 한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예리한 질문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도움됐어요. 그럼 당뇨병을 의심하시는 증상은요? 그렇죠. 그 증상은 우리 일반 여러분들도 흔히 아시는 증상이죠. 3다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다뇨, 다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이라 그러면 물을 많이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몸에 당분이 너무 넘쳐나게 되면 그게 소변으로 막 나가면서 그 많은 당분이 물을 끌고 나가거든요. 결국 소변량이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탈수 상태에 들어가게 되니까 소변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다식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은 이미 높은데 계속 허기가 져서 음식을 먹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액 속에 영양소는 많이 있는데 이게 인슐린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세포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제대로 일단 식사를 다 한 거거든요. 소화가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혈액 속에서는 넘쳐나는데 인슐린이 모자라서 세포 속에 못 들어가니까 뇌세포에서는 우리가 안 먹은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허기가 진단 말이에요. 계속 먹고 계속 여기서는 쌓여버리고 세포 속엔 들어가지 못해. 이게 다식의 증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다음, 다뇨, 다식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당뇨병 환자는 대략 반이 채 안 돼요. 그리고 혈당이 높은 상태, 그게 200에서 250을 넘어야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 몸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 혈당 높은 상태에 적응을 해버려요. 아무 증상이 없어져요. 그럼 당뇨인데도 사실 당뇨인지 모르면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남들보다 피로감이 좀 더 심한 건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 안 피로하신 분 계세요? 없죠. 사실 현대인이라면 그래, 늘 이 세상에 피로하죠. 매일 피곤하죠. 당뇨인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내가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하다,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늦어질 수가 있고 진단이 늦어질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서 당뇨가 있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35%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네. 진짜 신년에 혹시나 연말에 정기검진 아직도 안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꼭 한번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은데도 잘 몰랐더니 당뇨병에 대해서도 팩트체크 제대로 들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야, 요거는 아메리카노는 0칼로리 아닙니까? 칼로리죠. 그 내 말이.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나 요거는 요리하고 싶어. 이것도 아니거든. 왜냐면 우리 커피는요 옛날에 그 쌍화차에 계란 동동 띄우던 시절에는 커피 하나 타주세요 하면 꼭 다음 질문을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야 돼. 어떻게 해드릴까요? 투. 커피 두 숟가락, 설탕 두 숟가락, 프림 두 숟가락. 아니 나는 석유투 도자기에 싸서 뭐 이런 걸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그건 설탕을 꼭 넣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당뇨 요즘 세상에 그렇게 두 숟가락 한 숟가락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디서 그냥 아메리카노 아니면 뭐 찬 거 뜬 거 이 차이인데 그래서 요거는 당뇨하고 커피는 이쪽도 저쪽도 아무 관계 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바사, 케바케, 커바컨데 이 커피도 그냥 뭐 설탕 없이 블랙으로 먹는다면
당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당뇨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공복에 커피 마시고 운동하면 좋다고 헬스장 선생님들도 활력이 그러는데? 생기죠. 지금 네. 커피를 하는 거 네. 설탕을 안 들어가는 커피를 말하니까 그런 거지. 네. 설탕이 안 안 되지? 들어간 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뇨병에 이미 걸려 있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제 또 음식이 또 제한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저기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카페인.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당뇨병이 있는데 카페인이 있다. 만났을 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억수로 상관없지 안 않아요?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커피가 카페인에 들어있는데 먹게 되면 위에도 좀 안 좋으면서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더 안 좋거든요.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제발 X. 괜찮다고요? 괜찮대요. 괜찮다고요? 괜찮대. 마셔. 자, 커피 이 마시면 괜찮은 거지. 당뇨병과 커피라는 것을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아마 여러분도 언론이나 이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괜찮다라는 것도 있고 좋다라는 것도 있고 해롭다라는 것도 있고 연구 결과가 조금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는데 그렇게 달라진 건데 사실 진실은 하나일 건데 네. 연구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 이유는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의학계에서 이제 컨센서스라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의견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잠시 나왔는데 네. 커피라는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 양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당뇨병에 해롭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오히려 그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갔을 때 우리 뇌에서 자신의 혈당치를 느끼는 그 감각을 되살려주는 좀 좋은 기능도 있다는 논문도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항암 효과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 우리가 효과라고 믿기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대해서 일반적인 커피가 미치는 영향은 해롭지는 않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칼로이드 성분이고 네. 양이 많이 섭취가 됐을 때는 심장을 자극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추신경계도 비정상적으로 흥분시킬 수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략적으로는 하루에 2잔에서 3잔까지가 최대 한계치라 그러는데 과도하지 않은 설탕이 들어간 커피 정도는 환자분들이 드셔도 별 문제는 없다. 근데 하나 제가 꼭 짚고 네. 넘어가고 네. 싶은 게 있어요. 네. 오늘 방송에 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간혹 보면 우리 커피 믹스라는 거 있죠. 네.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커피 믹스를 하나를 타서 드시는 게 아니고 큰 대접에 한 10개는 20개를 푼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거는 정말 해롭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설탕 성분 때문에 혈당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프리마 성분 때문에 몸 혈액 속의 지질에도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섭취를 좀 자제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그게 드리고 싶어요. 자, 당뇨병 이렇게 첫 번째 팩트 체크부터 좀 진지하게 들어가 봤는데요.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하나, 둘, 셋. 아하이. 수많은 광고들을 보면 이거 먹고 혈당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런 광고들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 이제 특별 시리즈로 만성질환 아니겠습니까? 네. 만성질환들은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네. 완치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만성이 최대한 치료를 하면서 보존적으로 완화해 나가서 삶의 질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 거기에 좀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예. 아하. 뭐 우리 K의료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한 20년씩 된 분들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이제 막 갓 발견된 초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회복 능력이 좋아서 초기에 치료를 하면은 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나의 바람으로서 네. 근데 저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요. 네. 음식이 짜면 어떻게 합니까? 물 타면 되죠. 근데 단 음식은 돌리기가 힘듭니다. 물을 많이 타면 돼요. 예. 그러면은 맞아. 다른 거 다 넣어야 돼, 진짜로. 매 짠맛보다 단맛이 과해졌을 때 음식 맛 잡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주식은 물 많이 그랬나? 타면 되는데. 어쨌거나. 네, 어쨌거나. 물 좀 많이 탔나 봐요. 많이 알겠습니다. 탔나 봐, 네. 요즘에. 교수님, 정답은요? X.
맞다고요? 완치가 가능해요, 여러분. 당뇨도 완치가 가능하다. 기쁜 소식이네요. 자, 이제 요거부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당뇨병이 이제 최초 이제 막 시작한 분, 네. 그리고 이미 당뇨병을 10년, 20년 앓은 분, 네. 병태 생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병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10년, 20년을 약을 드시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이미 유병 기간이 길어진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발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당뇨병 보고 우리 카테고리라 그럴까? 그쪽으로 뭐라고 불러요? 생활 습관병. 네. 뭐 비만이나 고혈압처럼 결국 이 생활 습관이 잘못된 부분에 기인해서 발병이 가속화된 측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아직은 병태 생리가 완전히 고착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확실하게 원래대로 돌려주게 되면은 완치가 될 수 있죠. 자, 마지막 팩트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진다. 하나, 둘, 셋. 당연한 거를 그러면. 나이가 뭐 지금 30대 때 당뇨에 걸렸다가 지금 50대, 60대가 된다면 기능도 점점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도 예전만치 안 나오니까 당연히 기능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20대 아니었어요? 저는 20대인데 자기 친구가. 아는 동생이 아는 동생. 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당뇨병이 초기에 발견했을 때는 완치가 가능하지만 약간의 어느 정도 증상이 좀 이렇게 크게 나타났을 때는 네. 완치하기까지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오를 들었습니다. 예. 그냥 나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 바꾸는 것이 고치는 수 있는 효과인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 생활 속에 뭐 똑같이 술, 뭐 패스트푸드 똑같이 먹으면서 그 치료하는 거 아무나 놔두면 이건 안 되지. 안 되지. 자, 세 분이 다 똑같이 오를 드셨는데요. 사실 서술형이라면 정답자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내용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 거긴 좀 약해요. 교수님, 네. 이게 서술형 시험 문제라면 누구한테 1등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일단 OX부터 정답이- 보고 갑시다. 하나, 둘. 논리가 좀 부족하죠? 일단은 일단 통과했고 네. 서술형이라면 이제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50점은 됐고. 제가 공개 클리닉 외에 여러 번 출연을 했는데 오늘 이 토론이 제일 난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궤변이다. 나네. 궤변이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다. 자, 이게 당뇨병을 저희들은 일단 의료인들끼리 표현을 할 때는 메타볼릭 말리그난시, 다시 말해서 대사적인 암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암의 특징이 보면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서 점점점 커져서 퍼져가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심해져가고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환자분들이 흔히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작년까지는 조절이 잘 됐는데 이제 2년 지났는데 왜 이래 지금 조절이 안 되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군요. 당뇨병 자체가 조절이 처음엔 잘 되는데 당뇨병 처음 발병한 분들 보시면 약을 안 먹고도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약을 설령 드시더라도 반알짜리 하루 한 번 드시면 조절이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약을 이만큼 드시고 주사를 하루에 몇 번씩 맞아도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진행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췌장의 기능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떨어져 갑니다. 원래 당뇨병이 없이도 나이가 들면 기능은 조금씩 떨어지는데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췌장이 혹사를 당하거든요. 인슐린이 지금 작용을 못하니까 점점 더 많이 분비해야 되니까 자기 능력보다도 더 많은 혹사를 오랜 시간 당하게 되니까 기능이 더 빨리 감퇴가 되죠. 그것 때문에 혈당층이 점점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이유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악화되는 게 당뇨병의 속성이지만 약을 쓰든 어떻게 하든 초기부터 아주 조절을 엄격하게 잘 해주면 췌장이 그만큼 혹사를 덜 당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똑같이 지났는데 제대로 조절이 안 된 분은 엄청나게 심해져 있는데
처음부터 엄격하게 조절을 잘하고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한 분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당뇨병이 심해지는 정도가 별로 안 심하게 될 수가 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10년, 20년을 앓고 난 후에 당뇨병을 관리할 때 얼마나 어렵게 되어 있느냐, 얼마나 좀 쉽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차이에 따라서 이게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열심히 엄격하게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자, 당뇨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까지 마무리를 잘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만성 질환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고혈압도 했었고 치매에 대해서도 다뤘었는데 고혈압과 치매는 둘 다 이 전 단계, 그러니까 초기 단계가 있었거든요. 당뇨도 본격적으로 당뇨라고 진단을 받기 전,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가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게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정상 상태가 있고 당뇨병이 있으면 그 중간 단계는 반드시 있거든요.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4분이 나와 계신데 네. 제가 장단컨대 이 4분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진짜 정상이 과연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우리 지금 빨리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5천만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당뇨 전 단계가 대략 1,0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 그러면 검사가 사실 된 게 저희 아니니까. 4명 중에 네. 한 명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오보에서 좀 명 내려. 중에 한 명, 4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단계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복 8시간 동안 음식을 안 먹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나오는 혈당이 100 넘지 않을 때를 정상으로 보고요. 126을 넘어가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주는데 100에서 125 사이에 들어갈 때를 당뇨병 전 단계다. 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당뇨병 전 단계가 가지는 의미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략 한 10년이 지나가면 25에서 50% 정도가 진짜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상태가 당뇨병은 아닌데 사실은 당뇨병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전 단계는 병으로 간주를 안 해요. 예. 그런데도 그 시기에 중풍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은 2배 정도 높아져 있다. 그게 임상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뇨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 관리를 하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진행을 속도를 늦춘다거나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의학계에서 당뇨병 전 단계에 이제 계속 포커싱을 하고요. 그걸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당뇨병으로 진행하고 난 후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비만 조절하고 운동을 더 하고 식사요법을 잘 하고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찾게 되면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 공중 보건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유, 그러면 당뇨 전 단계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정상에서 그쪽으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네. 운동을 더 해주셔야 되고요. 운동. 예. 그리고 운동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무조건 당뇨병하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네. 된다. 아니고요. 그러면요? 유산소 운동도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실제로 혈당 떨어뜨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력 운동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는 심각한 합병증이 와 있는 상태가 아직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 특히 하체 쪽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혈당치를 정상으로 돌려줄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 와이프가 그 임신했을 때 임신 당뇨가 있었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소아 당뇨가 있고 성인 당뇨가 있던데 이처럼 소아 때는 당뇨였지만 성인이 되면 저절로 낫는 건지 아니면 소아 당뇨, 성인 당뇨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요 점이 좀 궁금했어요. 예, 이 소아당뇨라는 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좀 되고 오, 있는데 네. 우리 특히 아시아 쪽에 젊은 나이에 당뇨병 환자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돼요. 소아당뇨는 조금 들어가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소아 연령에서 당뇨병이 발병하면 소아당뇨겠죠. 자, 그건 연령으로 본 건데 실제로 그러면 당뇨병이 우리가 1형, 2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형은 소아들에게 원래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아당뇨라고 해왔고 2형은 배가 나오고 뚱뚱한 운동하지 않는 그런 어른들에게서 생기는 성인 당뇨였거든요. 아, 네. 그런데 최근에는 소아 비만이 많아지면서 소아 연령인데 어른 당뇨병이 생기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그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소아당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형적인 형태의 소아당뇨는 이미 췌장 베타 세포가 다 파괴돼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평생 인슐린 주사를 써야 되는 병인데 소아기에 어른형 당뇨가 오는 경우는 비만 때문에 초래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단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소아기부터 이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이나 실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30대, 40대부터 합병증이 발생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소아당뇨는 상당히 최근 저희들 의학계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른들이 뚱뚱한 이제 뭐 청소년들을 보면은 그거 전부 다 나중에 키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안 돼. 무조건 들었죠. 이게 아니네요. 요즘에는 몸무게를 최대한 또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전부 키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당뇨병으로 어머 어떻게. 네. 당뇨도 이렇게 참 오랫동안 또 잘 관리하는 환자분들도 환자 수가 많은 만큼 모범생 환자분들도 참 많겠죠. 당뇨를 잘 관리하고 계신 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대기실만 봐도 당뇨 환자분들이 야. 많으세요, 그죠? 많네. 네. 몇 년째 꾸준히 당뇨를 관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머니 지금 하실 검사는 동맥 혈관탄 송도 검사인데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말초혈관 협착이 없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거든요. 팔, 다리랑 동시에 혈압 재가지고 검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당뇨 검사하면 말이지 뭐 손가락 팍 찔러가 세가지고 종이다가 탁 피 검사해서 혈당 검사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그것만은 다가 아니네. 다른 게 또 있네요. 네, 저 검사는 이제 다리하고 팔에 있는 혈관이 막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그 혈관 자체가 딱딱해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검사할 건데요. 어머니 여기 전극을 발가락, 엄지발가락 앞에 붙일 건데요. 여기서 찌릿찌릿한 느낌 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 네. 자, 지금은 아무 느낌 안 나시죠? 와, 순간 찌릿하면 엄청 놀랄 것 같은데 이게 당뇨가 심하면 저렇게 자극을 줘도 이렇게 안 아프다는 하면은. 소리잖아요. 와, 진짜 감각 이상을 네, 확인할 네. 수 있겠네요, 저걸로. 지금 검사가 다 끝나셨나 봐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는데 이 한 번씩 혈당 그렇게 괜찮아요, 혈당은. 좋은데 한 번씩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땐 제가 사탕도 하나씩 먹고 이래 하긴 떨어지고 또 하는데 사탕 먹어야 되네. 맛있죠. 그런데 그래서 됐으면 안 먹으려 하죠. 저혈당으로 내려갈 땐 드셔야 돼요. 어머니가 지금 오늘 그 검사하신 당화 혈색소 3개월 동안의 혈당 조절을 보여주는 게 6.5%거든요. 오늘 나온 결과가 6.5%면 어떻게 평가를 하나 좋은 그러면 거죠. 당뇨 직전 합적으로 A, 단계랑 B, C, D, E, 똑같네요. F 그러면 어머니 A 플러스예요. 근데 당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조절이 잘 되게 되면 반드시 저혈당이 생길 위험이 좀 높아져요. 통상적으로 저혈당이 잘 오는 시간은 제일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공복에 좀 오고요. 두 번째는 점심 먹기 전에 살짝 올 수 있고요. 살짝 점심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이 아니고 오후 시간대 한 3시쯤 넘으니까 약간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야, 저는 A 플러스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어머니 A 플러스 받으시고 보니까 모범생이십니다, 진짜.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리 쪽에 신경 감각을 저희들이 본 건데 혈당 조절이 워낙 이렇게 좋고 이러시니까 어머니 연세가 지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발의 신경 쪽은 아직 당뇨병 합병증 소견이 안 보여요. 이 감각 자체가 거의 젊은 사람처럼 날카롭게 살아있거든요. 네, 아까 발가락이 한 거. 그래서 당뇨병 때문에 신경이 나빠지면은 그게 발이 썩고 잘라내고 이런 원인이 되는데 어머니는 지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다리 쪽에 혈액순환 보는 거. 어머니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500 정도 나오면 나쁘지 않으세요. 나쁘지 않고 옆에 ABI라고 하는 수치가 1.0, 1.0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의 혈액순환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리 쪽의 혈액순환도 나이가 있으시고 당뇨가 있지만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검사한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이요법하고 뭐 집에도 운동기구도 많이 쓰니까 운동도 조금씩 많이는 못하고 다리가 아프니까 조금씩 하고 그래 세월 지나가야지 어떡해. 선생님 말씀대로 한 번씩 갖다 젤당 증세는 좀 와. 잠깐 순간.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되죠. 어떻게 좋게. 조절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제 정상인에 가까워지니까 좋은 거다라는 거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의학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 혹은 대사 조절을 완벽하게 정상으로 장기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환자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뇨병 환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대사 조절은 의료진과 환자분들이 같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의료진들하고 협조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바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당뇨에 걸리면은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어느 병이든지 네. 그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의학적으로 자꾸 저희들이 문제시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몸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이 당뇨도 이제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당분을 포함해서 이런 영양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이 딱 정상 범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네. 그게 정상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독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장기들의 손상을 입히고 네. 특히 혈액 속에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속에 당분이 높아져 있잖아요. 네.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미줄처럼 얽힌, 다시 말해서 뭐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도 더 길다고 하는 그 혈관 전체가 다 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혈관에서 피를 공급받는 중요한 장기들이 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합병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아파지고 기능이 제한이 되고 수명이 짧아지고 이제 그런 데서 당뇨병의 무서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뭐 어떤 이제 병이 오더라도 일단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합병증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네.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이 당뇨병은 어떤 합병증들이 따라오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들이 다 파괴가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은 이제 크게 봐서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혈관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모세 혈관에 안 가는 곳은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눈의 당뇨병성 망막증이라 그래서 눈의 기능이 손상이 되는 합병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노폐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콩팥의 기능이 또 손상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못 내보내기 때문에 그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 독소들이 몸에 그대로 남게 되죠. 요독증이라 그래요. 신부전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수많은 신경들 이 신경들도 모세혈관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데 그 혈관들이 손상이 일어나면 신경 기능도
나빠지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진다. 그리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완전히 감각이 없어지기 전에 이 신경이 죽어가면서 네. 아무런 자극을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아파요, 신경이. 엥?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것의 증상이 그렇거든요. 네. 누가 아무도 찌르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밤에 주무시려고 누워있으면 발바닥이 화끈 지리지리해서 잠을 못 자요. 그거는 뭐가 자극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그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모세혈관이 망가져서 오는 합병증이고 큰 혈관이 망가져서 오는 거는 그게 막히니까 머리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중풍, 뇌졸중이 오는 거고 심장혈관에서 오면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넓은 범주에서 당뇨병의 합병증이 되는 거죠. 당뇨, 합병증이 참 더 무서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합병증이 오기 전에 관리를 참 잘하는 게 이 관건인데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또 오랜 시간 관리를 하고 애쓰는 분을 저희가 카메라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분인데요. 특별히 또 교수님과 오랜 인연이 있으시다고 해요. 어떤 사연일지. 제가 28살 때, 그게 1995년도 선생님이랑 거의 횟수로 거의 30년 다 돼갑니다. 임신성 당뇨로 인해가지고 제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아기 사산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선생님 소개받았거든요. 처음에 원인을 몰라가지고 막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괜찮아, 선생님 다 낫게 해줄게. 그게 엊그제 같은 가끔가다 혈당 조절 안 돼가지고 당할 혈색소 안 떨어져서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 때문에 이게 다른 이게 정신적인 이런 문제 그런 거 없이 그 위안 잘 받고 선생님이 또 성격도 자상하시고 이런 하시니까 안 불편하고 편안하게 잘 해주셔요. 와, 저희 딸도 보니까 임신 때 임신성 뭐 당뇨 이런 검사를 하던데, 야, 그걸로 저렇게나 큰 어려움을 겪은 상심도 없을 컸겠는데, 야, 지금 무사히 다니시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봐주십시오. 촬영합니다. 지금 눈 검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던 담요 합병증이 눈으로 올까봐 검사를 했나 보네요. 네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내기 늘 잘 지내시죠?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셨고? 네, 특별히 당 조절 혼내시는 거 말고는. 근데 제가 운동 시작했어요. 아, 그러세요? 배드민턴 친 지 한 일주일 됐어요. 매일 칩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거의 다 가려고 해요. 토일은 원래 안 하니까 실내 체육관에서 하니까. 대단하시네. 사일 28에 이상. 만나 30년이면 58세에서 배드민턴이 조금 과격합니다. 네, 운동을 하실 팔도 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하는데 네. 그 배드민턴 셔틀콕이라 그러죠. 그 속도도 빠르고 네. 그래서 그걸 쫓아가려다 그러면 상당히 운동량이 많거든요. 그렇죠. 많기 힘들어. 때문에 지금 나이도 이제 있으시니까 젊어 보이지만 시작하기 전에 네. 한 10에서 최소 20분 정도는 워밍업이라 그러죠. 네, 네. 몸 푸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특히 겨울철에는 한 번 세션을 이제 하루 동안입니다. 그 하루 종일 운동을 할 때 최소 한 30에서 40분을 넘겨야 근육이 이제 혈당이 떨어지는 상태로 전환이 된다 그래요. 근육이 길이 들어서 30, 40분이 안 되는 운동을 할 경우에는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는 상당히 좀 떨어지더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최소한 이제 전체 운동 시간을 3, 40분 이상은 넘기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혈당 조절하고 몸의 대사 조절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틀에 한 번에도 그 떨어지는 효과는 유지가 돼요. 근육이 기억을 해요. 48시간 정도를.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그 운동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혈당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혈당이 얼마인지 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혈당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절대 운동을 시작해서는 안 되는 혈당치는 대충 300을 이야기를 해요. 300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격한 운동을 시작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날은 쉬든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약 기운이 돌아서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것이고. 야, 당뇨 환자는 운동을 할 때도 혈당을 체크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또 이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당뇨병을 앓은 지 굉장히 좀 오래된 환자분이신데요. 관리를 굉장히 좀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문제 혈관들이 없이 이제 잘 지내고 그것들이 계시는 막 생기게 분이시기도 되는 하죠. 거고 걔들이 잘 터져요. 터지고 안쪽에서 막 뭐가 흘러나오고 그런 상태가 돼요. 체면결신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상태에서 운동을 새로 시작했는데 행에 다치지 않으시도록 조심해가면서 잘해보세요. 금년에 들은 소식 중에 제일 반가운 소식이에요. 운동 시작하신 게. 운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이 생각했는데 또 이 주의할 점이나 그리고 30분 이상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거 몰랐던 거라서 또 알려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냥 원래가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채소 위주로 좀 많이 먹어서 선생님 늘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염려 안 듣게 열심히 관리 잘 해야죠. 잔소리 많이 하셨었나 봐요. 저하고 이제 진료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서 보람을 느낀다, 공감을 한다. 글쎄요, 다른 사람의 그걸 불편함을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한다는 것 자체는 1년 365일의 삶 자체가 다 보람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뭐 어느 환자분에서 더 보람을 더 느끼고 덜 느끼고 그런 게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그냥 보람스럽죠. 저는 안 보람스럽다라고 하시는 줄 알고. 자,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그 주사 있잖아요. 이게 사실 원래는 당뇨병 치료 주사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성분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방송이니까 저 상품명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성분명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게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물질인데 예전에는 당뇨병 치료제가 인슐린 주사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GLP-1 수용체 자극제라고 하는 계열의 물질인데요. 역시 사람 몸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인데 요거를 주사로 투여를 하게 되면 혈당치가 떨어져요. 근데 이 살을 빼준다는 그 주사의 성분이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물질인데 이 물질은 2015년이죠, 제 기억에 미국에서 했던 굉장히 큰 연구에서 이게 혈당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살도 빼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또 억제를 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약물로 증명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살을 빼는 주사제로 선풍적인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약이 한때 품절되고 하는 이런 일도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열 속에 여러 가지 다른 성분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미국 쪽에 있는 그 제약회사에서 또 다른 성분의 그 계열의 약제들을 개발을 했는데 미국 회사도 개발을 했고 덴마크 회사도 개발을 해갖고 별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새로 나온 약제들은 그 혈당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살을 빼는 정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kg의 체중을 가진 네네. 사람이 요 주사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새로 나온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해서 1년 맞게 되면은 뉴잉글랜드 저널이라고 하는 그 의학 잡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kg가 빠졌어요, 최대. 20%가 넘게 체중 그렇죠. 감소를. 21%의 체중 감소가 있어요. 그럼 체중 70kg을 계산하면 14kg가 빠진다는 뜻인데 그 정도의 엄청난 체중 감소. 그다음에 혈당 강화 능력도 인슐린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작년 5월부터 미국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시판 허가가 났거든요. 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약제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 의학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당뇨병과 비만을 치료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좀 속된 표현이지만 게임 체인저. 이제 게임이 바뀌었다. 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당뇨병의 명의 박정현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당뇨병 그리고 장뇨병 전 단계까지 합치면 정말 인구의 수많은 분들이 당뇨와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그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잘 먹게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문명이 발달할수록 운동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기구도 많아진다. 결국은 비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전염성 질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다면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는 대사성 질환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할 때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과식은 반드시 피하고 이렇게 이제 젊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지금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약물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당뇨병 전문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혈당만 보지 않습니다. 혈당은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 환자분이 제게 오게 되면은 저는 그분의 40년, 50년 뒤부터 먼저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걸 지금부터 예방을 하겠다라고 나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당뇨병이 생겼을 때 당뇨병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주치의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본인입니다. 스스로가 네. 늘 당뇨병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반드시 좀 철저하게 개선을 해주시고 네. 초기부터 엄격하게 잘 조절하는 습관을 좀 가져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공개 클리닉 웰 건강한 2023년을 위해서 또 만성 질환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이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순서였는데요. 그만큼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고요. 저희는 오늘의 퀴즈 슬슬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이것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혈당 조절 호르몬입니다. 당뇨의 치료제로도 불리는 이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1번 아드레날린, 2번 에스트로겐, 3번 인슐린 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 좋을 것 제 이름이요 고인범입니다. 고인범. 또 이 글자가 들어가네요. 여러분 그 얘기 강력하게. 많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범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회복. 이게 모든 대사질환의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자 또 치료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 클리닉 웰 저희 다음 주에는요. 이 만성 질환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